마음의 준비를 좀 하고 있으실 필요가 좀 있습니다. 일단 올해는 좀 마일드한 경기 하강, 그리고 내년에는 조금 더 센 리스크가 있다. 저의 이제 가장 큰 목적은 결국은 이제 조국을 통일시키는 쪽이 되겠죠. 제가 만약에 중국이라면 근본적으로는 글로벌 제조 생산 능력을 파괴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천재일우의 기회가 왔지 않습니까? 트럼프라고 하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이제 왔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 굉장히 유리한 상황이 된 거고요. 유럽의 이제 금융허브들, 벨기에, 룩셈부르크, 영국이 엄청난 미국채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저게 실소유주가 중국입니다. 중국이 미국과의 금융적인 제재에 대응을 해서 그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서 바짓사장을 내보낸 거죠. 주요 루트로 사용되는 것이 저기서 보시는 것처럼 유럽의 금융허브들. 중국이 지금 미국에 대해서 버틸 수 있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 하나로 중국이 전 세계에서 미국 국채를 두 번째로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미국의 레버리지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저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이고 중국의 미국채를 가지고 있는 것은 중국의 힘이나 중국의 레버리지가 아니고 정반대로 중국의 약점입니다. 러시아가 이제 대표적으로 미국채를 다 버렸거든요. 그래서 중국도 그거를 고려했던 적이 있어요. 그러나 중국은 이제 현실적으로 그거는 불가능하다라고 결론을 이미 내렸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미국채를 어쩔 수 없이 계속 사 모으고 있는 거고 미국 입장에서는 상당한 강점이 될 수가 있는 쪽이라고 오히려 보고 있고요. 중국 입장에서는 이 거대한 미국채를 보유하는 것을 물론 중국도 그걸 싫어해요. 당연히 피할 수 있으면 좋지. 근데 그러려면 중국의 무역 흑자가 나면 안 됩니다. 무역 흑자를 난다는 얘기는 달러가 막 들어온다는 얘기잖아요. 중국으로. 그럼 그 달러 어떻게 해? 결국 미국의 투자를 다시 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 달러를 내가 안고서 죽을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중국이 수출 지향적인 경제를 포기해야만 미국채를 안 살 수 있든지 적어도 줄일 수 있든지 중국 입장에선 벗어나고 싶으나 벗어날 수 없다. 그것은 중국이 어떤 면에서 선택한 겁니다. 전 좀 개인적으로 황당하게 5년 전, 10년 전부터 중국이 미국채를 줄이고 있어요. 이런 얘기들을 마치 진실인 양 모든 분들이 얘기하고 계신데 이거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게 아까 말씀드렸지 대량의 무역 흑자가 나는데 그럼 그 돈을 다 어디다 쓴다는 얘기예요. 미국채를 사야지. 그럼 어떻게 늘리고 있냐? 우리가 이제 미국 재무부가 발표하는 중국이 보유한 미국채에 대한 데이터를 보고서 이게 줄이는구나 라고 이제 생각하실 텐데 그거는 약간 좀 진실을 약간 왜곡시키기 쉬운 데이터고요. 잠깐 이제 그림을 8페이지를 보시면 이제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중국이 미국채를 줄인다는 데이터는 바로 제일 밑에 있는 녹색 영역, 즉 중국이 보유한 미국채의 양 보면은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죠? 줄어들죠. 근데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는데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무역 흑자가 그렇게 나는데 저걸 줄인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면밀하게 조사해보면 이건 저의 주장이 아니에요. 뭐 제가 저런 것까지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이거와 관련된 즉 보시면은 유럽의 이제 금융허브들 벨기에, 룩셈부르크, 영국이 엄청난 미국채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 이후에 더 늘었죠. 저게 실소유주가 중국입니다. 왜 제가 이런 주장하냐? 밑도 끝도 없이 저의 주장이 아니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주장은 그 미국의 대외 정책에 있어서 영향력 있는 자문기관인 외교위원회라는 곳에서 직접 연구 발표를 한 내용입니다. 물론 아무도 안 봐요. 저 같은 사람만 보는데 그 내용 안에서는 중국이 미국과의 금융적인 제재에 대응을 해서 그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제재를 해버리면 미국채를 잔뜩 갖고 있어도 얘를 팔 수가 없습니다. 이제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따라서 그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명의를 이제 바짓사장을 내보내는 거지. 분산시켜서 가져가는 것인데 그 주요 루트로 사용되는 것이 저기서 보시는 것처럼 유럽의 금융허브들. 영국 같은 곳이다. 영국, 벨기에, 룩셈부르크. 저 나라들이 왜 하필 들어가냐면 이제 국채를 거래할 때 우리가 청산을 해야 되거든요. 현금과 물건을 이제 서로 교환하는 청산을 해야 되는데 이 클리어링 하우스라고 하는 청산소들이 벨기에와 룩셈부르크에 있습니다. 그 저쪽에 있으면은 저것은 이제 실소유주를 숨기기가 좀 쉬워요. 상대적으로. 물론 이제 추적은 할 수 있는데 저 벨기에와 룩셈부르크는 또 제재하기도 쉽잖아요. 나중에 실제로 문제가 터졌을 때. 즉 이러한 세계 국가들 금융 허브를 이용하면은 다 더했을 때 오히려
계속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제와 저 데이터와 중국의 무역 흑자 데이터를 대보면 거의 일치합니다. 상식적으로 미국이 관세를 때려요. 중국이 대응할 수 있는, 즉 미국을 가장 연맥일 수 있는 정책이 바로 위안화를 절하시켜버리는 겁니다. 위안화가 강해지면 안 되죠. 그러면은 미국 좋은 일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 옛날에 이제 플라자 합의 때 일본은 미국 말을 잘 듣고 엔화를 엄청나게 절상시키고 달러를 절하시켰죠. 그래서 네. 저꼴 났지 않습니까? 중국이 그걸 뻔히 보고서 똑같은 일을 할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을 연맥에는 가장 좋은 방법은 위안화를 절하시키는 겁니다. 절하. 근데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뭐 이번에 나왔던 음모론처럼 미국채를 판다. 미국채를 판다는 얘기는 달러를 판다는 얘기잖아요. 달러를 팔면 위안을 사야 되잖아. 위안이 강해지잖아요. 중국이 왜 그런 짓을 합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달러 위안 환율을 구체적으로 좀 계속 보시라. 네. 달러 위안이 앞으로 이제 환율이 이제 올라간다. 즉 위안이 약해진다. 위안이 약하면 약할수록 중국은 버티기가 쉽습니다. 제가 중국이라면 위안을 10% 이상 절하시킵니다. 근데 그거는 정말 미국한테 해보자고 하는 제스처로 받아들여질 것 같은데요. 뭐 미국이 해보자고 했으니까 중국도 뭐 해보자고 한번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중국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제 미국과의 뭐 경제 패권이나 우위를 전파하는 것도 있겠지만 일단 단기적으로는 최근 앞으로의 5년 내에서의 이제 가장 큰 목적은 결국은 이제 조국을 통일시키는 쪽이 되겠죠. 제가 만약에 중국이라면 이제 근본적으로는 글로벌 제조 생산 능력을 파괴시키는 겁니다. 그게 가장 좋은 전략입니다. 가장 좋은 전략. 제조 생산 능력을 파괴시켜서 그들의 전쟁 수행 능력을 악화시키는 거죠. 그리고 천재일우의 기회가 왔지 않습니까? 트럼프라고 하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이제 왔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 굉장히 유리한 상황이 된 거고요. 그런 상황에서 여기에 이제 위안화 절하까지, 왜냐하면 명분도 있죠. 뭐 미국이 먼저 해보자고 관세 매겼으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우리 중국은 위안화를 절하시켜야 돼요. 뭐 그럼 사람들도 아유 그런가 보다. 경제가 다 힘들어지면 민주주의 국가는 정권이 바뀌거나 네. 내부적인 혼란이 생기는데 중국 같은 전체주의 국가들은 오히려 일사불란하게 힘들수록 더 내부적으로 이제 뭉치면서 이제 북한도 비슷한 케이스일 텐데 이제 그런 점에서 본다면 중국은 오히려 내성을 좀 더 강하게 만드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지 않겠는가. 제가 보는 관점은 그런 관점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트럼프가 들어와서 진짜 중국을 더 확실하게 틀어막을 거다라고 많이 생각을 했는데 네. 오히려 저렇게 좀 독특한 특이점이 있는 대통령이 들어옴으로써 중국은 오히려 기회가 생겼다. 이렇게 보신다는 말씀이시죠? 트럼프가 됐기 때문에 중국은 더 좋은 겁니다. 트럼프가 더 틀어막을 거라고 생각을 많이들 하시는데 그거는 전혀 이제 사실과는 다른 거고요. 오히려 중국 입장에서 가장 까다로운 건 바이든 같은 민주당 정부가 가장 까다롭습니다. 트럼프는 오히려 좋아요. 훨씬 좋아. 그래서 이제 트럼프 당선됐을 때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중국이었을 겁니다. 러시아도 그럴 거고. 뭐 제 생각도 그때 당연히 그랬었고요. 이제 기본적으로 트럼프는 평화주의자이기 때문에 전쟁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렇다면 중국 입장에서 전쟁 준비하기가 한결 수월한 게 되는 거고, 특히 중국 입장에서 가장 까다로운 게 미국이 연합을 형성해서 주변국과 동시에 중국을 압박하는 전략이 가장 싫거든요. 근데 다행히도 트럼프가 지금 다 그냥 모두 가기를 이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은 오히려 경제적으로는 당연히 힘들겠지. 경제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이것도 이제 약간 그 공산주의와 당을 우선시하는 중국의 철학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려고 할 때는 돈이 문제가 아니라 그 공산주의 철학을 관철시키면서 국가를 통치하는 이 개념으로 볼 때는 중국은 오히려 과거 바이든 정부 때보다 훨씬 국내 결속을 강화시키고 미국에 대응하기가 훨씬 유리해졌다. 그런 점에서 저는 오히려 전쟁 가능성이 훨씬 높아졌다. 그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전쟁 가능성이라 하면 타이완과의 전쟁 말씀하시는 그렇겠죠. 건가요? 네. 여러 가지로 우리한테는 좋은 게 하나도 없네요. 그렇죠. 한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 좋은 그림이, 일단 주식에 대해서는 다소 조심스럽게 기회가 온다. 좀 방어적인 주식들 그런 데 있죠. 소비재라던가 유틸리티 같은 것들은 좀 싸잖아요. 미국채나 장기 한국 국채도 저는 좋게 말씀을 드리고, 금도 비싸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이 계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금도 꽤 괜찮은 투자 수단이 될 수 있다. 이제 금을 설명하는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는데 금을 안전자산이라고 하시지만 저는 금을 안전자산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금이 언제 가격이 오르냐면 요새 가격이 오르는 건 금이 뭐 찔끔찔끔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막 10년 동안 막 오르는 사이클이 있거든요. 네. 이게 이제 언제 이런 일이 발생하냐면 글로벌 헤게모니가 분산될 때 생깁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이제 학교에 반이 있잖아요. 네. 반에 이제 싸움짱이 한 명이 다 잡고 있으면 그럼 금이 안 가요. 금이 안 올라. 그런데 그 싸움짱이 나 이제 싸움 안 해. 혹은 갑자기 막 2짱, 3짱이 막 도전을 해가지고 네. 뭐 원짱이 지금 힘이 좀 약해지려고 하거나 뭐 좀 수세에 몰렸어. 이럴 때 금이 오릅니다. 왜냐면 불안하니까. 지금이죠. 그래서 저는 금을 좀 장기적으로 오르는 슈퍼사이클에 있지 않나. 좀 잠재력이 있는 자산이다. 좀 오래 가져갈 수 있는 자산이다.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올해 미국 경제가 안 좋은 거는 관세 때문이 아니에요. 관세 때문에 안 좋은 건 내년이고요. 올해 안 좋은 이유는 미국은 기준금리를 조정을 했을 때 그게 경제에 미치는 시차가 굉장히 길어요. 그게 미국 경제 특징입니다. 네. 이제 미국이 왜 그러냐? 고정금리 조달 만기가 길어요. 우리나라는 대부분 3개월 연동으로 조달하기 때문에 한국은행이 금리를 조정했을 때 그것이 거의 시차 없이 경제에 영향을 바로바로 주지만 미국은 가령 30년 모기지 금리를 고정금리로 받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되면 뭐 명목적으로는 금리 조정을 연준이 아무리 해봐야 그게 이 모기지 30년 고정으로 받은 사람한테는 영향이 없겠죠. 30년 후에나 영향이 이제 있겠죠. 그 시차를 경제 전체로 따져봤을 때 미국은 1.5년의 시차가 있습니다. 그러면 1.5년이 생각해 보시면 연준의 기준금리 고점이 2023년 7월이었었고 플러스 1.5년을 하면 그게 이제 올해 1월이 되는 거겠죠. 네. 그래서 올해 1월부터 순식간에 미국의 소비 지표가 빠르게 나빠지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 게 결국 우연이 아니고 미국이 금리를 인하를 했지만 그 인하 효과는 내년 혹은 내후년에는 영향을 긍정적으로 이제 미치게 될 거고요. 우리가 이제 미국 경제를 보실 때 좀 경제학 교과서랑 다른 게 금리를 인상해도 미국 경제 좋네요. 이게 아니라 원래 그래요. 인상을 해도 미국은 영향이 바로 없고 반대로 인하를 해도 지금처럼 영향이 나타나는 데는 꽤 오래 걸리기 때문에 마음의 준비를 좀 하고 있으실 필요가 좀 있습니다. 2023년 7월에 미국 금리가 고점이었는데 그 고금리 부담은 이제부터 미국이 느끼게 될 거다. 그러면 관세로 인한 경제 그 긴장은 내년부터 닥칠 텐데 여러 가지로 이게 중첩될 수 있겠네요. 제가 좀 말을 순화해서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올해는 좀 마일드한 경기 하강, 미국 기준으로. 그리고 내년에는 조금 더 센 침체가 올 수도 있다 보시는 건가요? 저희가 이제 공식적으로 뭐 침체가 온다 안 온다라고 전망하고 있지는 않지만 리스크가 있다. 다만 경기 하강은 거의 정해진 수순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결국 미국이 금리를 큰 폭으로 내리지 않을 수 없는 시장이 될 거라고 사실 말씀하시는 것 같기도 한데요. 네. 그것도 진짜 굉장히 좀 지금으로서 듣기는 좀 무서운 말씀이네요. 제가 이제 우려하고 있는 것은 현재의 연준의 대부분의 인사들이 몇 명을 제외하고는 굉장히 좀 반트럼프적인 성향을 좀 많이 가지고 계시고 그런 점에서는 연준이 완화적으로 나서는 게 상당히 늦어질 수 있다. 게다가 명분도 있잖아요. 관세 때문에 인플레 와. 그럼 연준이 금리를 쉽게 내리면 안 돼. 그러면 사람들이 뭐 그런가 보다. 경제를 망해도 우리가 참아야 되나 보다. 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제 말이 맞아서 만약에 디플레가 오게 된다면 연준은 굉장히 늦게 금리를 이제 대폭 인하해야 될 텐데 우리가 뭐 사람을 살릴 때도 이제 골든 타임이라는 게 이제 있지 않습니까? 금리를 인하할 때도 이제 골든 타임이라는 게 있는데 오히려 좀 늦게 하게 되면은 골든 타임 늦어버리면 사람은 이미 치명적인 상황을 넘어선 시기가 될 수 있고 그때 아무리 금리를 많이 낮춘다고 하더라도 경제가 긍정적인 영향을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게 제가 가장 좀 연준의 정책에 있어서 우려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과거의 연준의 행동 패턴인데요. 연준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뭐 겉으로는 얘기는 절대 안 하지만 연준에게 가장 정책에 영향을 많이 주는 지표는 S&P 500 주가가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대표적으로 비슷한 사례가 이제 언제 있었냐면 2018년 4분기에 있었는데 코로나 전이라서 많이들 기억이 안 나시겠지만
그 당시에도 이제 관세 충격이 미국에 서서히 가해지기 시작했던 때였었고 2018년 4분기에 미국이 그때는 금리를 계속 인상하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트럼프가 저금리주의자긴 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트럼프가 금리를 인상할 때 그냥 절대 올리지 마라 이러지는 않았습니다. 2018년에도 연준이 이제 제로에서 계속 금리를 이제 인상을 해나가서 2%를 넘어서까지 인상을 했거든요. 지금 보면 낮지만 당시에는 되게 높은 금리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제 2%를 도달하자마자 이거 내가 볼 때 아닌 것 같다. 연준은 이제 내리라고도 안 하고 금리 인상을 좀 늦춰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트럼프가 했는데 그게 이제 2018년 7월이었거든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트럼프를 욕하고 연준 잘한다 이제 박수를 쳐줬죠. 그랬던 연준이 힙을 받아서 굉장히 매파적으로 나갔다가 결국 10월 달부터 S&P 500 지수가 고점 대비 21%가 하락합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이브 날 고점 대비 마이너스 21%를 기록을 하는데 그러자 연준이 태도를 바꿉니다. 트럼프 때문에 바꾼 게 절대 아니에요. 연준은 S&P 500 지수에 디펜던트하게 통화 정책을 하기 때문에 뭐 다행히 빨리 바꿔서 뭐 올해 연말에 S&P 지수가 그래도 조금 뭐 반등해서 끝나면 뭐 다행일 텐데 네. 뭐 그건 제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연준이 이제 결정을 할 내용들이기 때문에 저희는 조금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제가 주식보다는 지금은 이제 채권 쪽을 조금 더 비중을 실어서 가면은 좋지 않겠나. 뭐 굳이 난 주식을 하겠다 하면은 조금 이제 보수적인 디펜시브한 주식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주식으로 가져가시는 걸 조금 더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환율은 요상하게 금리 차를 그렇게 잘 따라가지 않았어요.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수출을 따라가요. 수출이 잘 되면 원화가 강해집니다. 이걸 거꾸로 알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좀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원화가 강해지면 수출이 안 되고 원화가 약해지면 수출이 잘 되고 이렇게 알고 계세요. 근데 그렇지 않고요. 선호관계가 바뀌었어요. 수출이 먼저예요. 수출이 잘 되면 원화가 강해지고 수출이 안 되면 원화가 약해지는 방향으로 가는 거죠. 지금은 이제 수출이 좀 안 되는 편입니다. 지금. 네. 이제 이런 흐름인데 더 이제 우리나라 수출이 왜 중요하냐? 결국은 성장에 가장 민감한 게 수출이 가장 중요한 영향을 성장에 이제 미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그 환율에 대한 모델은 결국 우리나라와 미국의 성장률 격차, 금리 차 아니고요. 성장률 격차를 잘 따라가더라 환율이. 네. 그런 면에서 7페이지 그림을 잠깐 봐주시면 지금 두 개의 선이 있죠. 녹색은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는 달러원 환율 쭉 올라갔죠. 그리고 회색이 한국과 미국 간의 성장률 격차, 미국에서 한국 뺀 거예요. 네. 보시면 두 개가 약간의 시차를 7개월의 시차를 두고서 거의 비슷하게 잘 맞아 떨어지는 모습을 이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최근엔 좀 괴리가 있죠. 네. 최근에는 물론 저 괴리에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라는 것은 미국이 너무 긴축을 많이 물론 앞으로 아니겠지만 긴축을 이제 너무 많이 했었었고 한국이 좀 정치적인 리스크가 최근에 좀 있었죠. 거기에 이제 관세를 한국이 많이 때려맞게 되면은 원화는 그래도 더 힘들지 않겠냐. 이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약한 거예요. 다만 제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모델은 미국과 한국의 이제 성장률 격차가 환율을 잘 설명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히려 한국이 성장을 좀 잘해야 저 그림에서 이제 회색은 미국에서 한국을 뺀 거기 때문에 저 회색이 구조적으로 위로 올라가잖아요. 네. 구조적으로 위로 올라간다는 건 미국에서 한국을 뺀 거니까 미국이 성장이 더 높거나 한국이 더 나쁘거나 둘 다거나 그 얘기죠. 자, 그렇다면 저 회색을 밑으로 좀 더 내려가게 하려면 밑으로 그래야 환율이 이제 밑으로 좀 안정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네. 그러려면은 미국이 못 나가게 되거나 네. 한국이 잘 나가거나. 근데 뭐 미국의 경제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나라의 이제 기준금리를 통해서 뭐 환율을 안정시키겠다고 했을 때 이제 보통은 금리를 낮추면은 한국은행이 환율이 이제 더 불안해진다. 이렇게 뭐 대부분 그렇죠. 얘기를 이제 하시는데 저는 또 여기서 이제 극소수 의견으로 아니다. 오히려 저 그림을 봤을 때는 우리나라의 성장을 최대한 뒷받침하는 정책을 쓴다면 그게 이제 통화 정책이 되겠죠. 그러면 오히려 환율을 더 안정시킬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환율이 이제 불안하면 안 되니까 금리를 이제 유지를 시켜 적어도 혹은 내리지 마 이래 버리면 경제가 더 망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저 그림에서 회색은 오히려 더 위로 올라가게 되는 즉 환율이 더 위로 튀게 되는 그림이 이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점에서 저는 조금 상식에서는 벗어나지만
우리나라는 이제 금리 차보다는 한미 성장률 격차가 더 환율에는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는 오히려 좀 더 완화적인 정책들이 지금 추경도 하고 있고요. 이제 금리도 조금 더 완화적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것이 오히려 환율을 안정시킬 수 있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 데이터를 보면 됩니다. 정말 금리 차가 환율을 결정했냐. 그냥 그림만 그려도 알 수 있습니다. 기간까지 다 기억이 안 나지만 2010년대에도 우리가 미국이랑 소위 말하는 기준금리 역전차가 지금보다 컸던 때가 되게 길었거든요. 엄청 길었죠. 근데 그때 환율 굉장히 안정적이었죠. 안정적이었습니다. 예. 수출이 잘 되니까. 다른 나라, 예를 들어서 뭐 달러 N, 뭐 유로 달러 이런 데들은 금리 차를 따라가요. 네. 근데 한국만 이상하게 유일하게 거의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금리 차를 잘 안 따라가는 그 이유는 아마도 워낙에 대외 개방도가 좀 높은 나라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수출을 잘 되도록 조금이라도 더 밀어주는 쪽으로 금리가 나가는 게 그게 급선무다. 또 내수를 네, 내수도 부양하고요. 네. 근데 그렇다고 했을 때 그럼 지금 한국 금리는 한 몇 퍼센트 정도 되면 되겠느냐에 대해서도 공식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네, 아주 단순한 공식입니다. 네. 저는 모델 이런 거 되게 조심스럽게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경제학 모델 이런 거 좀 조심하시고요. 그것보다는 그냥 역사적으로 이렇게 움직였다. 그게 중요한데 금리의 기본, 금리라는 것이 뭐냐 하면은 그 나라의 성장과 물가입니다. 네. 결국은. 그래서 성장과 물가 그려보시고 그거를 금리가 따라가게요. 당연히 따라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린 그림이 이제 11페이지에 있는 그림인데 이제 이건 우리나라 기준이에요. 우리나라. 네.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국고채 금리가 뭐 최근에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도 아직 국고채 금리 10년물이 뭐 2%뭐 중반 좀 후반 뭐 여기 좀 있어요. 네. 자, 그러면은 저 그림을 잘 보시면 11페이지 그림에서 회색이 국고채 10년물 금리고요. 녹색이 한국의 성장률과 물가를 더한 겁니다. 성장률은 실질이기 때문에 물가가 빠져서 물가를 더한 거예요. 보면은 두 개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갭이 있죠. 그러네요. 그 갭이 역사적으로 대략 1.5%포인트 정도 됩니다. 그러면 저 성장이랑 물가를 더하세요. 저거 올해 뭐 성장률이나 물가에 대한 전망은 뭐 다 하시잖아요. 네. 뭐 아니면 난 모르겠다 하면은 뭐 어떤 대규모 큰 기관들이 전망한 것도 있으니까 그런 거 쓰시고 한국은행이 올해 성장률을 1.5로 보고 계신 것 같고 소비자 물가를 올해 1.9로 잡아놨는데 현재로서는 1.9는 올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근데 1.9 할까요? 뭐 1.9로 일단 해보죠. 네, 해보죠. 그러면은 성장률 1.5에다가 사실 1.5도 안 나올 것 같아요. 네, 해보겠습니다. 1.5에다가 1.9 더하면은 3.4네요. 맞나? 3.4. 네, 3.4. 그럼 3.4에서 1.5를 빼요. 그게 우리 적정금리다. 네, 10년물. 지금보다도 지금보다 많이 낮아져야 되는 수준이네요. 많이 낮아요. 근데 지금 방금 넣은 숫자들은 굉장히 좀 높게 는 겁니다. 네, 긍정적인 긍정적인 숫자를 넣은 거기 때문에 그건 감안하셔가지고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그 정도로 지금 우리 경제도 좀 어렵다라는 뭐 다른 말의 표현이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예, 그렇죠. 굉장히 어려우니까 금리 부담이라도 좀 낮춰줘야 된다. 보시면 요즘 뭐 미국채 10년 거래하시는 분도 많더라고요. 우리나라에. 그래서 이제 관심인들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보시면 쟤도 공식이 똑같아요. 성장률에다가 물가 더해서 1.5를 빼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렇게 하면 얘는 한국보다 더 말이 안 되는 숫자가 나와요. 자, 올해 미국의 성장률이 글로벌 IB들이 보통 1% 중반 보는데 지금 돌아가는 모양새를 보면 더 낮아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얘도 한번 1.5 넣어볼까요? 네, 1.5 넣고. 1.5. 자, PCE 물가. 지금 유가가 너무 떨어졌잖아요. 네. 그리고 뭐 그런데 뭐 관세 때문에 인플레가 온다면 제가 높아지겠지. 그런데 저는 낮아진다고 보는 입장이고, 물론 지금 숫자는 대략 PCE 물가가 2.2% 정도 됩니다. 2.2. 네. 그러면 2.2가 너무 낮아 보이는가 높아 보이는가 뭐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근데 그냥 숫자 넣으세요. 근데 성장률 1.5 넣고 PCE 2.2 넣으면 4.7인가요? 3.7. 3.7. 네. 3.7인가요? 3.7에다가 1.5 또 빼세요. 야, 그러면은 미국의 금리는 뭐 지금 반토막 정도가 돼야 되는 거다. 너무 과한 주장이라서 제가 뭐 세게는 말씀을 드리진 않겠습니다만 역사적으로 보통 그랬다. 네, 그렇다.